안녕하세요. 영화처럼 살고 싶어의 무비 힐링 멘토 박준희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떤 영화 이야기를 할까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오랜만에 제가 제주에 다녀왔는데 원래는 제주에서 영상을 찍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제주하고 가장 잘 어울리는 작품이 어떤 걸까 하고 많이 뒤져봤는데 결국은 제주에서는 찍지를 못하고 다시 서울에 와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저것 많이 뒤져봤었는데 처음에는 제주하고 어울리는 영화가 뭘까 해서 뭐 리틀 포레스트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레터스 투 줄리엣, 그리고 뭐 알루시티, 데몰리션, 뭐 블루 발렌타인, 그리고 뭔가 자연과 어울리는 영화나 아니면 살던 곳에서 떠나서 이방인처럼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나,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혼자 감정을 다스리는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을 다룰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주라는 장소를 좀 잘 활용을 해서 좋은 영화를 고르고 싶었는데 또 바닷가에 가서 찍어볼까 했더니 파도 소리가 너무 조금 시끄러운 것 같고, 산에서 찍어볼까 했더니 새소리가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조용한 곳에서 해야 되겠구나 하고 좀 계획이 좀 변동이 됐네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영화들은 또 앞으로 하나씩 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오늘은 고민 끝에 고른 영화 눈부신 세상 끝에서 너와 나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2020년 개봉한 영화예요. 얼마 안 된 영화죠. 미국의 10대 로맨틱 드라마 장르인 브렛 헨리 감독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입니다. 소설의 원작자는 제니퍼 니븐인데요. 영화의 각본에도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요즘은 원작에 있는 작품들로 영화나 OTT 뭐 시리즈 드라마들을 제작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작품의 원작자가 참여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참여하기 시작을 하면 원작자가 원하는 방향에서 벗어나게 될 때 매우 많이 기분이 상할 수 있거든요. 보통 원작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작품이 있는가 하면 보통 중심이 되는 소재를 어느 정도는 살리고, 그리고 완전히 다른 작품을 또 각색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원작자가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책은 작품성을 더 중요하게 또 생각을 해서 만든다면 아무래도 영상으로 만들어내는 이 작품에서는 흥행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그 재미를 더 부각시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책 한 권 만들어서 출판하는 또 금액과 또 영화나 드라마를 만들어내는 금액이 또 이제 너무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욕심을 내는 거는 또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오늘 준비한 이 작품은 그 원작자가 각본에 참여를 했다고 하니까 좀 흥행도 배제하진 않았겠지만 또 대사와 그 감정선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원작의 느낌을 감독이 최대한 살리고 싶은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또 미국 내에서는 베스트셀러가 됐던 작품이었기 때문에 또 감독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든든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문제는 감독과 원작자가 서로 원하는 방향이 다르면 각색하는 작가들과 좀 많이 싸울 수 있기는 하지만 뭐 아무래도 원작의 내용을 감독이 그래도 좀 많이 좋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도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좀 선호하는 작업 스타일은 아니죠. 아무튼 이 작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작자와 함께 만들어낸 영화
눈부신 세상 끝에서 너와 나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른 아침 길거리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는데 10대 남학생이 헤드폰을 하고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새벽 운동을 하는 것 같아요. 음악은 몽환적인 EDM 장르의 음악이 흐르고 있고 아직 해가 뜨지 않거나 조금은 흐린 날처럼 보이는 그 청색 하늘이 온 세상을 덮은 스잔한 새벽 아침입니다. 그때 다리 위에 한 소녀가 보입니다. 반코트를 입고 다리 위 난간 위에 매우 위태롭게 서 있네요. 금방이라도 뛰어내릴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 모습을 소년이 발견하고 주변을 둘러봅니다. 뭔가 안 좋은 예감이 들어서 누군가 도와줘야 할 것 같은데 너무 이른 시간이라서 주변을 둘러봐도 아무도 보이지 않습니다. 다리 위 난간 위에 서 있는 소녀는 다코타 패닝의 친여동생인 엘 패닝이고요. 영화상 이름은 바이올렛입니다. 그리고 음악을 들으며 달려오던 소녀는 저스티스 스미스인데요. 영화상 이름은 핀치입니다. 둘은 그렇게 처음 만나게 되는데요. 핀치는 눈을 감고 뭔가 뛰어내릴 타이밍을 보는 듯 서 있는 바이올렛에게 다가가 잠시 바라보더니 뭐 하는 거야? 라고 큰 소리로 말합니다. 새벽 시간 새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이 조용한 침묵의 시간에 그 핀치의 목소리는 막 깜짝 놀라서 온몸을 흔드는 것처럼 아마 크게 큰 소리로 느껴졌을 거예요. 너무 놀라서 진정하려는 듯 숨을 짧고 굵게 들이쉽니다. 그러니까 다리 위 난간 위에 멍하니 서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운동하던 소년이 뭐 하는 거야? 그러는 순간 깜짝 놀란 거죠. 핀치의 목소리에 바이올렛이 고개를 돌리니 학교 친구네요. 바이올렛 미키? 냐며 핀치가 물으니까 바이올렛은 자신을 아는 학교 학생이라는 게 망했다 뭐 이런 기분이 드는 것 같아요. 바이올렛은 원래 치어리더부로 학교에서 인기가 굉장히 많은 여학생이어서 또 누구나 다 아는 여학생이었고 핀치는 학교에서 별명이 괴물로 알려진 또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은 남학생입니다. 괴물이라고 해서 학교 학생들을 뭐 또 일부러 괴롭히거나 뭐 불량 학생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원치 않은 잡음이 자꾸 생기는 바람에 학교에서 이렇게 시비 거는 아이들과 이렇게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캐릭터의 남학생입니다. 나쁜 아이는 아니고 먼저 시비를 절대 거는 아이는 아닌데 약간 왕따를 당하는 건가? 뭐 그런 느낌? 그리고 눈에 띄는 행동들을 조금 해서 자꾸 시비가 생기고 또 억울한 싸움에 자꾸 휘말리는 그런 친구예요. 그 이유는 조금 뒤에 또 얘기해 드릴게요. 갑자기 그 침묵을 깨고 말을 건 핀치에게 그냥 모른 척하고 제발 가달라는 마음으로 화를 냅니다. 가만히 보니 바이올렛은 지금 잠옷 차림에 코트만 걸치고 다리 위 난간 위에 서 있네요. 잠자리에 들었다가 갑자기 코트만 걸치고 나온 것 같아요. 조금은 소름 끼치는 장면이기도 하지만 또 누구나 또 한 번 이상은 그렇게 난간 위에 서서 죽음을 상상해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워낙 제가 감수성이 조금 풍부한 건지 또 뭐가 그렇게 삶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지 또 어릴 땐 조금 엄하고 구석이 심했던 부모님에 대한 좀 반항 때문에 저도 조금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20, 30대 때에는 제가 이 영화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좀 많이 해봤는데 과연 제가 행복했던 순간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정말 20, 30대는 방황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뭐 누구나 그랬겠죠. 근데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40대는 어땠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40대가 제일 피크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 끊임없이 그렇게 죽음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왜 그렇게 절망적이었을까? 언제 그런 마음이 끝이 날까? 물론 지금은 절대 그런 생각을 하지도 않고 그래서도 안 되죠. 제가 원하는 대로 사라지지 않는다고 해서 비관하고 죽는다면 남겨진 가족들은 무슨 죄예요? 평생 웃지도 못하고 불행하게 정말 갑자기 가족들이 모여서 식사 한번 편안하게 할 수 없잖아요. 가족 중에 누구 한 명이 잘못된다면. 그리고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게 됐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조금 배부른 소리죠. 돈이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또 돈 걱정을 하고 사는 거는 다 똑같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또 결혼 생활을 또 못해서 안달인 사람들이 있고, 그렇게 꿈이라고 부르짖던 일을 하고 살면서 또 꿈을 이루고 나니까 또 그만두고 싶다고 또 울고, 예를 들어서 바다가 좋아서 바닷가에 집을 짓고 살면 파도 소리가 시끄럽다고 잠을 못 잔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바다를 바라보고 있으면 자꾸 우울해진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산이 좋아서 숲에 집을 짓고 살면 또 밤에 또 막 무섭고 또 벌레가 많으니까 또 막 벌레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고 정말 죽어나가도 아무도 모르겠다 싶을 정도로 무섭다고 생각을 해서 떠나는 사람들도 많아요. 사람 마음이 그렇죠. 어떤 상황에도 만족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젊은 시절에는 그 난간 위에 올라가거나 이렇게 바다를 바라보거나 하면 그 0점 몇 초의 판단을 잘못해서 혹시나 내가 난간 위에서 떨어지거나 바닷속으로 들어가거나 그러면 어땠을까? 막 순간적인 그런 행동으로.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굉장히 소름 끼쳤던 적이 많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그때 내가 순간 잘못 판단했으면 어쩔 뻔했나. 지금은 그래요. 나 죽고 나면 누구 보고 나의 수많은 이 짐들을, 사방에 널어놓은 이 짐들을 누구 보고 치우라고 무책임하게 죽고 또 남에게 피해를 주나 싶고, 또 아이가 있으면 더더욱 안 될 일이죠. 아마도 제가 너무 아슬아슬하게 사니까 또 저에게는 또 신이 아이를 보내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끔 해요. 정신 차리고 열심히 살라고. 다시 영화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화를 내며 가라는 바이올렛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한 핀치는 또 사방을 한번 이렇게 둘러봅니다. 그러더니 그 난간 위에 바이올렛처럼 갑자기 쑥 올라와 버려요. 이제는 둘이 난간 위에 서 있습니다. 핀치는 생각했던 것보다 높다면서 막 웃네요. 생각했던 것보다 우와 소름 끼치고 높네, 뭐 이런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뭔가 분위기를 심각하지 않게 만드는 약간 노련한 친구인 것 같아요. 보통 아이들 같으면, 성인도 마찬가지겠지만, 누군가 난간 위에 그렇게 서 있으면 막 벌벌 떨면서 막 내려와, 그러지 마, 무슨 일이야, 막 이럴 수 있는데, 핀치는 똑같이 다리 위 난간 위에 올라와서 바이올렛을 보고 자기를 따라하라면서 다리를 하나 들어 올립니다. 더 세게 나가는 거죠. 다리 하나로 난간 위에 서 있는 이 핀치를 보면서 바이올렛이 이번에는 스탑! 멈추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위험하다 이거죠. 그때 핀치는 오른손을 옆으로 내밉니다. 오른쪽에 바이올렛이 서 있었거든요.
그리고 내려가자고 고개를 오른쪽으로 한번 흔듭니다. 손을 내밀고 내려가자. 뭐 이렇게 말없이 마음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이올렛은 가만히 바라보다가 장면이 바뀌는데요. 사람이 죽고 싶다고 말하는 건 정말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행복하고 싶다는 의미일 테고, 헤어지고 싶다고 말하는 건 또 나에게 더 잘해달라는 의미잖아요. 그게 통하지 않으면 또 뭐든 끝이 나겠죠. 삶이든 인간관계든. 그래서 죽음이든 인간관계든 후회하면 늦는 것 같아요. 죽음을 선택한 사람들이 죽기를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요? 아마 다들 죽고 나서 후회하고 있겠죠.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 순간 그런 선택을 했을까? 아마 다들 저 하늘나라에서 후회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별을 후회하는 사람들도 그때 저럴걸, 그때 이럴걸, 왜 그런 소리를 했을까? 왜 그걸 못 참았을까? 왜 이해를 못 해줬을까? 한탄하는 사람들도 많을 테고요. 하지만 될 일은 아무리 외면을 해도 되게 돼 있고, 안 될 일은 아무리 애를 써도 끝이 보이고, 또 만날 인연은 또 어떻게든 만나게 되겠죠. 도자기 그 쇠 칼도 더 뜨겁게 굽고 더 많이 때려야 또 강해지잖아요. 다툼 없는, 또 문제 없는 관계는 저는 가짜라고 생각을 해요. 가식일 수도 있고, 아무 의미 없는 관계, 싸움이 없는 관계, 다툼이 없는 관계는 그냥 지인 아니겠어요? 하지만 똑같은 상황이 계속 반복된다면 그건 모두 다 자기 잘못인 것 같아요. 나의 생각과 행동만 바꾸면 모든 게 톱니바퀴 이가 맞듯이 잘 굴러갈 수 있는데, 그 조금의 이가 맞지 않아서 인생 전체가 또 흔들리고 있는 걸 또 혹시 우리 자신만 모르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른 새벽 달이 난간 위에 서 있던 바이올렛은 몇 개월 전에 그 친구처럼 사이가 정말 좋았던 친언니가 교통사고로 그 다리에서 죽고 말았네요. 그 상처로 학교에서 인기가 많고 밝았던 바이올렛이 웃음을 잃었고, 아무도 만나지 않고 자동차 자체를 타지를 않고 지내고 있어요. 친했던 친구와도 어울리지 않고 친구들의 모임 자체에도 지금 참석하지를 않고 있어요. 언니의 빈자리와 갑작스러운 죽음을 받아들이기 힘들어서 그 이른 아침에 잠을 자려고 누웠다가 아마 언니 따라서 세상을 떠나고 싶다고 다리 위에 올라갔던 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그게 어디 쉽나요? 목숨을 내던지는 일이. 그 순간에 핀치가 나타나서 바이올렛을 진정시키게 됐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는데, 그 핀치도 뭔가 학교 생활에 문제가 많아요. 상담을 받으면서 선생님을 계속 당혹스럽게 만들 정도로 괜히 나쁜 아이 같지는 않은데 왜 이렇게 삐뚤어진 대답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할까 싶은 마음이 들어요. 성적도 좀 올리고 낙제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보자고 하는데 계속 문제가 끊이지 않고 결석도 자주 하는 것 같아요. 핀치는 어떤 친구고 또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사람은 정말 겉모습만 봐서는 정말 모르죠. 사람들과 있을 때 가장 밝아 보이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힘든 상황에 있거나 힘들게 살아온 사람들이 많다는 걸 제가 살면서 많이 경험을 했는데요. 화를 낼 수 있는 상황에서 화를 내지 않는 사람, 그리고 화를 긍정적으로 잘 덮어내는 사람, 그러니까 화를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웬만해서 화를 내거나 큰 소리를 내지는 않죠. 주변에 한번 보세요. 이렇게 실없어 보이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또 항상 주변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의 또 살아온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또 웃으면서 힘들었던 얘기를 해줄 거예요. 항상 나 이 정도 힘들었어 하고 패를 던지면 가만히 웃고만 있던 사람이 또 그 엄청난 그 이상의 패를 던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힘들었던 사람들은 그냥 또 말을 안 하기도 하죠. 핀치의 가정 환경이 그랬어요. 화를 잘 견뎌내지 못하는 아버지의 그 폭력으로 인해서 어린 시절부터 남매가 너무 큰 고통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심지어 핀치의 몸에는 배에 대수술을 한 것 같은 굉장히 큰 흉 자국이 있어요. 아무리 이성을 잃었다 해도 자식을 그렇게 폭행을 할 수는 없는 거죠. 어린 시절의 그 고통으로 인해서 힘들어했던 핀치는 조금씩 성장하면서 아마 세상을 알고 다른 부모들은 안 그렇다는 것도 알게 되겠죠. 어린 시절 자신이 당했던 일들이 또 뭐였나 싶었을 테고, 어렸을 때는 이렇게 비교 대상이 잘 없잖아요. 학대를 당해도 그게 학대인지도 몰랐을 테고,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한 것이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 갈수록 더 골이 깊어지는 거죠. 이제는 아버지와도 함께 살고 있지 않지만 뭐 살고 있지 않다고 해서 기억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핀치 역시 또 화를 못 참을 때마다 아버지를 닮은 건 아닌가 싶어서 더 화가 나고 또 엉뚱하고 돌발 행동을 잘하는 이 핀치를 놀리는 아이들의 그 시비를 참는 것도 쉽지 않아 보여요. 약간 그 아빠에 대한 트라우마와 또 원망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친구와 싸워도 달래주거나 위로해주거나 또 무엇이 잘못됐는지 가르쳐줄 부모가 곁에 없으니까 그 어린 시절 배워야 할 인성이 갖춰지지 않았던 거죠. 핀치의 엄마 역시 돈을 벌어야 하니까 매일 거의 집을 비우는 것 같아요. 영화가 끝날 때까지 그 핀치의 엄마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거의 누나와만 대화를 나누는데요. 뭐 그렇다고 형편이 아주 어려운 처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엄마와 누나가 일을 해서 또 생활이 그렇게 힘들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핀치가 잘 지내보려고 노력은 해요. 누나와도 사이가 좋은 것 같고요. 생각이 많아지고 화가 날 때마다 생각나는 단어들을 그 다락방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벽에 포스트잇에 생각나는 단어들을 화가 날 때마다 적어서 막 붙여놔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방법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뭐 술로 스트레스를 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혼자 있으면서 스스로 풀어야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그 힘든 정도에 따라서 다르지만 다행히 힘들고 속상할 때 저는 술은 절대 마시지 않아요. 이제 나이 들면 그렇죠. 술 먹어서 좋을 건 하나도 없죠. 그 감정을 추스르기 위해서는 가장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하니까요. 제가 이제 뭐 3단계 정도로 나눈다면 조금 힘들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일에 막 빠져요. 일에 더 많이 집중을 해서 빠지고 뭐 영화를 본다든지 뭔가 집중할 일을 계속 만드는 거죠. 그리고 책을 보고 뭐 좋은 글로 위로를 받기도 해요. 하지만 책이나 영화가 눈에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힘든 2단계 정도가 되면 뭘 막 만들어요. 그러니까 단순 노동을 하는 거죠. 하루 종일 막 저 같은 경우에는 좁쌀만한 비즈로 뭐 인형을 만들던지 뭐 목걸이나 뭐 지금도 이런 목걸이 같은 걸 했는데 뭐 목걸이나 뭐 반지, 뭐 팔찌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만들다 보면 잡념이 없어지니까 그렇게 하기도 하고 뭐 그림을 그린 적도 있고 그런데 그림 같은 경우에는 막 뭔가 작업을 할 때 이렇게 널어놓고 해야 되는 것들이 많아서 매일매일 세팅이 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면은 하기가 힘들어서 현실적으로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조금 앞으로 힘들 때마다
또 무얼 하면서 견뎌야 할까? 라는 생각에 이제 좀 팝아트 쪽으로 좀 많이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3단계, 정말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든 때가 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잠을 자요. 하루 종일 자요. 약을 먹고 계속 잘 수 있을 만큼 자요. 보통 자고 일어나면 조금은 신기하게도 상처가 조금씩 아물듯이 그런 느낌이 들어서 계속 자고 일어나서 또 자면 하루가 막 이틀처럼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뇌가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자고 일어나면 많이 자고 일어날수록 여러 날이 지난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계속해서 그 힘든 생각들을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괴롭고 또 나쁜 생각들을 할 수 있고 또 문제를 더 크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죽은 사람처럼 저는 그냥 계속 자요. 평소에는 제가 잠이 좀 없고 잠을 잘 못 자는데 좀 힘든 일이 생기면 다행히 잠이 잘 와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생각이 많아지면 침대로 가서 그냥 계속 자요. 그래도 이제는 조금씩 덜 자도 견뎌지는 거 보니까 회복이 생각보다 이제 나이가 들수록 빠른 것 같기도 하고 또 뭔가 해결해야 될 일들이 이제 많으니까 또 어떻게든 또 버텨지는 것 같고 대부분 또 나이가 들다 보면 예상했던 일들을 겪기 때문에 또 그렇게 충격으로 다가오는 것도 좀 덜할 것 같고 여러분들은 정말 힘들 때 어떤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푸시나요? 특별한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 있으면 한번 댓글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사실 잠자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깊이 자면 좋은데 또 그렇게 자면 또 계속 악몽을 꾸거든요. 그것도 좀 괴롭더라고요. 이제 두 어린 엘리자벳과 핀치의 서로 다른 고통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지금 엘리자벳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가장 친했던 언니가 교통사고로 죽었고 핀치도 어린 시절에 학대 때문에 학교 생활을 못할 정도로 계속 힘들어하고 저녁 시간에 엘리자벳은 침울한 표정으로 식탁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날 저녁이에요. 그런 엘리자벳의 눈치를 보는 부모님들은 어떤 마음인지 말을 해보라고 하지만 엘리자벳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엘리자벳의 엄마는 직접 만든 케이크를 가져옵니다. 몇 달 전에 교통사고로 죽은 언니의 생일이었네요. 그래서 아침부터 새벽부터 언니의 생일이라서 마음이 안 좋았나 봐요. 19년 동안 만들어 왔기 때문에 오늘도 만들고 싶었다고 엄마는 말하지만 엘리자벳은 더 생각나게 했다는 듯, 더 고통스럽다는 듯 어떻게 케이크를 이 상황에 언니도 없는데 만들었냐 뭐 이런 느낌? 케이크를 보는 순간 뭔가 몸에 힘이 들어간 듯이 갑자기 의자에서 튕겨지듯 일어납니다. 그리고 방으로 가버리네요. 케이크를 만들어도 안 만들었어도 어찌되었든 그냥 지나쳤어도 아마 화를 냈을 것 같아요. 지금 엘리자벳의 감정에서는. 엘리자벳도 처음 겪어보는 감정이라서 아마 이 상황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모를 거예요. 당연히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걸리겠죠. 사람이 망치를 들고 있으면 온 세상이 다 못으로 보인다고 하죠. 꼬투리를 잡고 싶으면 막 잡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꼬투리를 잡으려고 작정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문제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핀치는 자신의 방에서 턴테이블에 올려져 있는 음악을 플레이합니다. 그런데 정말 예상 못한 음악이 나오네요. 모 베라 블루스라는 트럼펫 재즈 연주곡인데요. 이 음악은 워낙 유명하고 광고나 드라마, 영화에서 정말 많이 사용이 돼서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실제 이 제목으로 영화도 나왔었죠. 모 베라 블루스.
덴젤 워싱턴하고 웨슬리 스나이스 주연의 스파이크 리 감독의 출연도 함께해서 만든 블루스 재즈 음악 영화입니다. 그런데 왜 이 음악을 이 어린 친구가 들을까요? 조금 놀랐어요. 어린아이가 들을 만한 음악이 아닌데, 하지만 OST를 삽입한 이유가 있겠지 하고 제가 고민을 한번 해봤어요. 제 생각으로는 그 인종차별이 심했던 시대의 그 서름물, 흑인 노예 시절에는 가스펠로 그 고통을 한을 풀었었잖아요. 그렇게 살았던 우울했던 날들, 또 음악을 좋아하는 이 흑인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팀을 만들고 연주를 하면서 블루스 음악, 슬픈 음악, 처진 음악들을 하게 되면서 재즈 음악에 이르기까지의 그 배경과 역사를 기억하게 되는 음악이 모어베러 블루스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핀치 역시도 아프리카계 흑인의 피가 흐르고 있었고, 아버지 역시 그 인종차별로 인해서 정신적인 방황을 미국에서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적응하지 못하고 내내 패배자로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고통이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전달이 됐을 것이고, 핀치 역시 학교에서는 유색 인종들의 친구들하고만 지내고 백인 아이들은 계속해서 시비를 걸어요. 그런 거 보니까 그 인종차별에 끊이지 않는 고통을 이 영화에서도 표현하고 싶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 이제는 영화를 보면은 음악 하나하나 왜 넣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좀 더 영화가 깊이 보이더라고요. 그 차별의 늪에서 헤어나오기가 너무 어렵고 또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정말 미친 듯이 공부를 하고 성공해서 세상을 바꿀 힘을 끊임없이 만들어내지 않는 한 그 인종차별의 끝은 쉽게 볼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예전에 비하면 믿어지지 않을 만큼 좋아졌지만 또 언젠가 또 몇 대가 지나고 나면 인종차별이라는 단어조차 또 언젠가는 사라지게 되겠죠. 모어베러 블루스를 들으면서 핀치는 수백 장의 포스트잇이 붙어있는 이 공간에 또 하나의 글을 적어 붙입니다. 나는 깨어있다 라고 써 붙이면서 구글 검색을 합니다. 구글에 바이올린 마키라고 치네요. 바이올렛에 대한 SNS 계정이라도 아마 찾아보려고, 그녀에 대한 정보를 좀 알아보려고 검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검색을 하면서 알게 되죠. 최근에 바이올렛의 언니가 교통사고로 아침에 바이올렛이 서 있었던 그 자리에서 사망을 한 걸 알게 됩니다. 순간 너무 놀라서 이 핀치는 아침에 바이올렛을 만났던 그 다리로 막 달려갑니다. 그랬더니 그 다리에 안전운전 하세요. 엘리너 마키를 기리며 라고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이제야 바이올렛의 아픔을 이 핀치가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화면이 바뀌고 학교 수업 중인데요. 근데 바이올렛이 아직 학교에 오지 않았어요. 핀치는 지루한 자세로 불량하게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거의 누워서 수업을 듣는 분위기인데 선생님은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아요. 그냥 원래 이런 애 하고 약간 제껴두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순간 바이올렛이 교실에 들어오면서 막 급하게 들어오는 바람에 책을 막 떨어뜨려서 학생들이 모두가 웃어요. 보통 뒷문이 있는 게 아니라 앞문으로 들어오니까 아이들이 다 쳐다보니까 참 민망할 것 같아요. 그 순간에 그걸 바라보고 있던 핀치가 갑자기 자기 책상을 딱 이렇게 엎어버리네요. 그러니까 모두가 놀라서 핀치를 바라봐요. 바이올렛을 보면서 웃던 아이들의 관심을 이제 오롯이 자기가 다 받아내겠다는 의미죠. 이 장면에서 참 감동을 받았어요. 나에게 오는 시선이 부담스러울 때 그 시선을 분산시켜줄 무언가가 생기면은 조금 숨어버릴 수 있는 그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
그래서 그 앞전의 사고나 상황을 좀 잊어버리게 되고 그 사고가 묻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것처럼요. 바이올렛은 자신을 위해서 책상을 뒤엎어서 아이들의 시선을 돌려준 게 조금 고마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처럼 웃지 않았던 이 바이올렛이 핀치를 보면서 살짝 미소를 던져줍니다. 뭐 너에게 호감이 있거나 뭐 친해지고 싶거나 뭐 좋아서 그러는 건 아닌데 좀 전의 행동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해. 뭐 요 정도의 감정만 실어서 미소를 던져준 거죠. 이제부터 핀치는 바이올렛의 상처를 치유해주기 위해서 고군분투합니다. 어떻게 하면 바이올렛이 다시 밝아지고 아픔을 이겨낼 수 있을지에 모든 정성과 에너지를 쏟습니다. 그래서 학교 수업 중에 파트너를 정해서 에세이 과제를 해야 하는데 바이올렛에게 함께 하자고 합니다. 누구도 괴물이라고 부르는 이 핀치와 파트너를 하고 싶지 않겠지만 바이올렛은 그 과제 자체를 누군가와도 지금 하고 싶지 않은 기분이에요. 말도 꺼내지 말라는 듯이 냉정하게 바이올렛이 무시하고 가버렸지만 핀치는 집에 들어와 또 벽에 포스트잇에 또 적습니다. 적어서 이번에는 뭐라고 적었냐면요. 왜냐하면 because 그녀가 나를 보고 웃었으니까 라고 적어서 붙입니다. 그녀가 나를 보고 웃었으니까 나는 그녀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겠다라는 의미, 그러니까 목표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나를 보고 웃은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러니까 아마도 핀치의 학교 생활에서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웃어주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과제를 너무 하고 싶지 않은 바이올렛은 엄마에게 어떻게 하면 과제를 안 해도 될지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친구들의 파티에 가서 아이들과 어울리면 과제를 안 할 수 있게 선생님에게 말씀해 준다고 하네요. 그래서 억지로 바이올렛은 친한 친구가 주선한 홈파티에 갑니다. 너무 친구들하고 어울리지 않으니까 엄마가 이런 제안까지 하게 된 거네요. 하지만 역시 적응하지 못하고 집으로 혼자 돌아옵니다. 그런데 집에 거의 도착했을 때 인스타그램에서 핀치가 바이올렛을 언급했다는 메시지가 떠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태그를 하면 그 영상이 뜨는 것처럼 갑자기 띠링 소리가 나서 보니까 핀치가 바이올렛을 언급했습니다. 약간 그런 메시지가 뜨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상을 클릭을 해보니까 바이올린 마키 이걸 본다면 넌 아직 살아있는 거야. 이 영상을 보면 나에게 전화를 해. 그러면서 그 인스타에 막 자기 번호 뭐 010 땡땡땡 땡땡땡땡 막 이걸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기타를 치면서 노래 부르는데 그 노래는 이제 핀치가 가사를 쓰고 만든 노래를 즉흥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 노래가 뭐냐면 막 난 낭떠러지에 서 있는 너를 만났어. 뭐 그 예쁜 머리로 뭐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하는 거니? 뭐 난 낭떠러지에 선 너를 만났어. 뭐 차라리 나랑 얘기하면 어때? 뭐 약간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올린 거예요. 막 그래 놓고 이제 침대에 누워서 이제 바이올렛이 화가 나서 전화를 하겠지라는 생각으로 이제 전화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확인을 한 바이올렛은 바로 전화를 걸어서 당장 영상을 내리라고 뭐 하는 짓이야 막 이제 했겠죠. 그랬더니 이 영상은 자동 폭파된다면서 3, 2, 1 하면서 삭제를 합니다. 그런데 왜 도대체 이러는 거야? 라고 핀치에게 물어봅니다. 핀치는 다리에서의 일을 이야기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린 그 끔찍한 시절을 다시 헤쳐나갈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하네요. 그랬더니 아침에 일 가지고 뭘 그 시절까지나 들먹이냐고 바이올렛이 말합니다. 핀치는 그냥 버지니아 울프의 글을 인용한 것 뿐이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는 지금 너한테 가도 되느냐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바이올렛은 now? 지금? 이 밤에 조금 어이가 없다는 듯이 대답을 했지만 다음 화면은 동네에서 같이 걷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차피 부모님이 친구들하고 좀 놀라고 떠밀다시피 해서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일찍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담은 없는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핀치는 학교 과제에 대해서 설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 함께 프로젝트를 하기 원하는 거냐고 물으니까 핀치는 헤매기 프로젝트를 함께하면 바이올렛이 아픔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바이올렛은 벗어나고 싶지도 않고 그저 지금 사람이 지겨운 것 뿐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핀치가 말하네요. 사람들도 자기를 좋아하지 않고 보통 사람들과 다른 자신에 대해 사람들 마음대로 또 해석하고 판단하는 것을 자기도 알고 있다고 해요. 하지만 아주 별거 아닌 곳이라도 의미 있는 장소들이 있고 그 장소들도 우리가 바라봐 주기를 바라는 곳이 있을 거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그곳이 우리 둘에게 의미가 있을 거라고 말이에요. 그런 몇 곳들을 찾아다니면서 우리 같이 헤매기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고 설득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설득을 해도 되지가 않자 포기하듯이 바이올렛을 위한 인용구 하나를 또 가져왔다고 하면서 포스트잇을 하나를 꺼내서 읽어줍니다. 네 안에서 1000가지의 가능성이 피어나는 걸 느낀다 라고 읽어줘요. 그리고 뭐 포스트잇 너 가져?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이올렛은 끝내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선생님이 에세이 프로젝트를 무조건 해야 한다고 하네요. 엄마의 부탁도 힘을 쓰지 못했나 봐요. 아니면 어쩌면 엄마도 이 과제를 친구들과 하기를 바랬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못하게 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결국 바이올렛은 승낙을 할 수밖에 없고 둘은 핀치가 가자는 곳을 다니면서 새롭고 낯선 화려하지 않고 하찮아 보이는 장소들과 경험들을 체험하게 되면서 조금씩 바이올렛의 웃음을 찾아줍니다. 절대 차를 타지 않겠다는 고집도 결국은 핀치가 꺾어 버립니다. 핀치가 막 차를 타고 와서 결국은 타게 만들어요. 그래서 핀치가 운전을 하는 차를 타고 이곳저곳을 다닙니다. 그러면서 막 크게 웃기도 하고 정말 많이 친해지고 좋아졌어요. 웃음이 사라진 바이올렛이 집에서도 막 웃고 아빠가 요리를 하고 있는데 옆에서 막 돕겠다고 하니까 이게 무슨 일이지? 우리 딸이 지금 웃네? 좋아졌네? 막 굉장히 너무 신기해하면서 너무 좋아하시네요. 살다 보면 어떤 한 사건 혹은 어떤 계기로 인해서 사람들과 담을 쌓게 되기도 합니다. 모두가 살다 보면 그런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다 의미 없어 보이기도 하고 내가 마음을 쏟은 것에 비해서 내 마음이 또 허탈해지는 그 말로 표현이 안 되는 순간들이 찾아오죠. 또 그들에게 내가 없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또 내가 그에게 유일한 사람이 아닌 이상 그 어느 틈에도 껴있고 싶지 않은 때가 있어요. 있어도 없어도 큰 의미가 없는 자리에는 또 앉아있고 싶지 같이 어울리고 싶지도 않잖아요. 내 속 얘기를 털어놓을 수 없는 사람들과 또 마주 앉아 있기도 힘든 순간들이 살다 보면 간혹 찾아옵니다. 무엇이 옳다 그르다 할 일도 아니에요. 혼자 있는 거를 또 못 견디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누군가를 만나면서 또 그런 힘든 시간을 보내는 사람도 있고 그저 자신이 느끼는 그 허무의 순간이 또 다들 다른 모습으로 찾아오기 때문에 그 다양한 사건과 다양한 모습으로 또 우리를 흔들어 놓고
또 혼자 균형을 잡으라고 막 패대기를 치고 갈 겁니다. 인생이 그렇죠. 강한 캐릭터에 자신감 넘치고 또 어느 자리에서나 존재감이 컸던 사람들은 유난히 그 과정을 조금 힘들게 겪어내는 것 같아요. 저는 10대 때부터 얼굴이 조금 알려진 일을 조금 했었기 때문에 20대 때는 어디서도 자연스럽게 어울려서 놀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또 30대가 되어서는 자연스러운 나이에 겪어야 될 과정을 조금 놓쳐서인지 연예인도 아니고 일반인도 아니고 뭐 이렇게 어정쩡한 상황에서 그 자존심을 또 지키긴 지켜야겠고, 또 자존심을 버려야 하는지 모르겠는 그 순간들을 이렇게 판단하는 그 시간들이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자존심이 뭘까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냥 이거저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조금 막 살까?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뭐 누구나 그렇죠. 정말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며 제가 살아오기는 했지만, 왜 내가 수십 년을 이렇게 쉬지 못하고 무언가에 쫓기듯이 살아야 하는지, 그 병적인 강박에서 벗어나는 게 정말 불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지금도 전 항상 매일 누군가가 지켜보는 것도 아닌데 막 CCTV가 여기저기 달려있는 것처럼 잠시도 낭비되는 시간이 없이 살아야 된다는 지금 그런 강박이 있어요. 눈 뜨고 눈 감을 때까지 뭔가 편히 소파에 앉아서 뭐 TV를 보는 시간조차도 제가 조금 뭔가 잘못 사는 것 같고, 눈치가 보이고 막 부끄러운 것 같고, 뭐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을 버리기 위해서 혼자서 막 일부러 출퇴근 시간도 정해보면서 일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소용이 없더라고요. 저녁 시간에 저녁 먹고 뭐 TV를 보다가 뭐 졸기도 하고, 그냥 드라마나 보면서 그렇게 지내는 친구들의 또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얘기 같고, 가끔은 나도 그렇게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뭐 저마다 상황은 달라도 혼자만의 그 세계에서 갇혀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살다가 그런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막 99가지가 잘 안 맞고 그 한 가지가 통하는 것 때문에 관계를 유지하다가 결국은 그 99가지의 힘에 밀려서 슬픈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처음부터 안 되는 일이었는데 아무도 이해 못하는 나의 상황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생기면 그게 또 무섭게 빨려가죠. 그러니까 혼자 있는 시간을 많이 보낸 사람들이 또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또 무섭게 또 집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상처도 더 크고 나중에 제자리로 돌아왔었을 때 다시 또 사람들을 기피하게 되고, 영화에서 바이올렛과 핀치는 친구들과의 다른 세계, 둘만의 세계에 빠지고 그 아픔을 이해해주는 유일한 핀치에게 바이올렛도 마음을 열면서 결국은 이 둘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많이 의지하게 되죠. 그런데 바이올렛이 조금씩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해지자 핀치가 다시 예전에 우울했던 모습으로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관계라는 게 호기심 가득하고 서로 조심하고 또 주는 사랑을 할 때는 또 배려가 먼저가 되지만, 조금씩 관계가 편해지고 호기심이 사라지면 조금 이해를 바라게 되는 게 커지는 것 같아요. 남녀가 이별을 할 때 가장 큰 문제는 남자는 자신을 많이 이해해주는 여자가 자신을 사랑한다, 진정으로 사랑한다라고 느끼고, 여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해주는 사람이어야 나를 사랑한다 라고 느낀다고 해요. 그러니까 입장이 조금 다르죠. 이제 정말 후반부로 이야기가 접어들면서 뭔가 큰 사건이 터지겠죠. 정말 허무하다는 게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인 것 같아요. 바이올렛과 핀치의 그 아름다운 첫사랑 같은 이야기가 무르익어 가는 그 안정감이 찾아오자 왜 이런 일이 생겨야 하는지,
급 우울감이 밀려올 수 있는 결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눈부신 세상 끝에서 너와 나 그 결말이 궁금하신 분들은 꼭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아직 또 많이 남아있지만 또 시간이 벌써 이렇게 많이 됐네요.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혹시 책으로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읽어보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영화처럼 살고 싶어의 무비 힐링 멘토 박준이었습니다. 다음 영화에서 또 만나요. 안녕.